보험 있으시면 검사비는 거의 무료예요. 탈북민은 의료급여 대상이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21년 3월, 저는 처음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5살 아들이 심장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접수대에서 직원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고, 저는 검사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보험이 있으면 거의 무료라고 했습니다. 탈북민은 의료급여 대상이라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료라니요? 검사가요? 직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술이 필요해도 거의 무료이며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인민군 대좌의 아내였습니다. 평양에 살았고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심장병을 치료하려면 달러 1,000불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달러를 구하지 못해 저는 남편을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아들을 안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국가가 제 아들을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병원 직원이 괜찮냐고 물었을 때 저는 너무 감사해서 운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군 간부 아내였던 저의 삶, 아들의 병, 그리고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탈북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2015년, 저는 29이었습니다. 평양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평양경공업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군수공장 사무실에 배치되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인민군 소자였습니다. 35세, 당원이었고 장래가 촉망받는 간부였습니다. 1년 연애 후 결혼했고 결혼과 동시에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군 간부 가족에게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동강구역에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3층짜리 건물의 2층, 방 2개에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평양에서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배급도 달랐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배급이 제대로 안 나오지만 우리는 한 달에 쌀 15kg씩 나왔습니다. 고기도 한 달에 2번은 배급받았습니다.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고 일반 병원보다 시설이 좋았으며 의사들도 더 실력이 좋았습니다. 3년 후 남편이 대좌로 진급하면서 우리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 3개짜리였습니다. 2018년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도 군 병원에서 했고 의사와 간호사가 잘 돌봐줬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북한에서 이 정도면 잘 사는 편이었으니까요.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귀엽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남편은 바빴지만 가족을 사랑했고 아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군 간부 아내들과 어울렸고 장마당에서 장을 봤고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2020년 초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해 4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4월 어느 날 아들이 놀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었고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실 중격 결손증, 쉽게 말하면 심장에 구멍이 뚫린 선천적 질환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지만 군 병원에서는 안 되고 평양의학대학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북한 최고의 병원인 평양의학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심장외과 과장이 수술은 가능하지만 쉬운 수술이 아니라며 심장을 열어서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언제 수술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술 준비에 시간이 걸리고 비용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 병원 혜택으로 안 되냐고 물으니
이런 큰 수술은 특별한 장비와 약품이 필요하고 중국에서 들여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달러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이들에게 듣기에는 최소 1,000불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장비값, 의사들 사례금까지 1,000불,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찼고 자주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는 빨리 수술해야 하며 늦어지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상급자한테 부탁해봤지만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들 자기 가족도 힘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특권이라는 게 정말 필요할 때는 소용없다는 것을. 2020년 7월, 저는 다시 평양의학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안고 갔습니다. 심장외과 과장을 만나 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돈은 꼭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은 한숨을 쉬며 돕고 싶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장비를 들여오려면 달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으니 솔직히 최소 1,500불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 장비, 약품, 마취제, 전부 중국 것을 써야 한다며 북한 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1,500불, 남편에게 들은 것보다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데 그것도 중국 약이 좋으며 한 달에 100불 정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요. 과장은 제 남편이 대좌라고 들었다며 대좌댁도 그 정도는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없다고 봉급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척이나 아는 사람한테 빌리든지 장사를 하든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군 간부 아내가 장사를 하라는 게 말이 되냐며 자기가 방법을 찾을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8월 어느 날 아들이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가 더 이상 못 버티며 2달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탈북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가면 아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제정신이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며 군 간부 가족이라고 탈북하면 온 가족이 수용소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아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당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당은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돈이 없으면 특권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나 혼자라도 아들을 데리고 가야겠다고. 2020년 9월 저는 은밀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화장품을 떼어다가 팔았습니다. 남편 몰래였습니다. 석 달 동안 번 돈이 중국 위안화로 2,000위안 정도였습니다. 탈북 비용으로는 부족했지만 일단 모았습니다. 동시에 브로커를 알아봤습니다. 장마당에서 수소문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른 하나 아이 하나면 3,000위안 정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1,000위안밖에 없었습니다. 나눠서 내는 것은 안 되냐고 일단 1,000위안 먼저 드리고 한국 가서 나머지 보내겠다고 했지만 브로커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TV, 냉장고, 옷.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남편이 눈치챘습니다. 왜 집 물건을 파냐고 물었고 저는 아들 약을 사려면 중국 약이 필요하다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의아해하며
요즘 제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12월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에게 아들을 데리고 탈북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쳤냐며 우리가 탈북하면 양쪽 부모님들이 다 수용소 가고 자기 군 경력도 끝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아들은 그냥 죽으라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안 된다고, 자기는 못 가고 저도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혼자 가겠다고, 아들만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여기 남아서 부모님들 보호하고 제가 탈북한 걸 뒤늦게 신고하면 피해를 덜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은 정말 가야겠냐고 물었고 저는 아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당을 배신할 수 없다고 했고 저는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저는 남편의 건강을 당부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새벽에 아들을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갈 때 작은 소리로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저는 아들을 안고 평양을 떠났습니다. 기차로 무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아들은 기차 안에서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서 감기도 쉽게 걸렸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찾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디를 가는 것인지 물어 병을 고치러 가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산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힘들고 강 건널 때 절대 울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잘 달래겠다고 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한 집에 숨겨줬습니다.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날씨를 기다린 겁니다. 셋째 날 밤, 브로커가 오늘 간다고 했습니다. 달도 없고 추워서 순찰도 적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혔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꼭 안았습니다. 밤 11시, 안내인을 따라 산길을 1시간 걸어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얼어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조심해서 건너고 소리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더 꽉 안으며 조용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추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얼음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아들이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아들은 기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서 찬 공기 때문에 기침이 나온 겁니다. 저는 제 손으로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들이 숨을 쉴 수 없어서 발버둥 쳤습니다. 마음속으로 미안하다며 조금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10초쯤 지나 손을 떼었습니다. 아들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만 다행히 기침은 멈췄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10m를 남겨두고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는 순찰병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얼음 위를 미끄러지며 뛰었습니다. 순찰병이 총을 쏘겠다고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안고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총알은 저와 아들을 비껴갔습니다. 안내인이 저를 끌고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달렸습니다. 아들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울며 무섭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며 우리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연길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선족 집에 숨어 지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겁니다. 탈북 과정의 추위와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들이 계속 기침하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아이가 위험해 보이니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면 신분이 노출됩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전화해서 아이가 심장병이 있으니 빨리 한국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브로커는 일반 루트는 안 되고 육로로 태국을 거쳐가면 2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급한 의료 케이스는 한국 영사관으로 직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위험하고 중국 공안한테 잡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빨리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브로커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선양 한국 영사관까지 5시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저는 조금만 참으라며 곧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양 영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 주변에 중국 공안이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뛰어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며 자기가 주의를 끌 테니 그 사이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브로커가 공안 쪽으로 걸어가며 큰 소리로 뭔가 물었습니다. 공안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브로커가 손짓으로 신호를 줬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영사관 정문으로 뛰었습니다. 공안이 눈치를 채고 당장 서라며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사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도와달라고, 탈북자라고, 아이가 심장병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놀라며 저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공안이 문까지 쫓아왔지만 영사관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급히 아들을 살펴보더니 빨리 병원 가야겠다며 긴급 의료 케이스로 한국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거기 가면 이제 안 아플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 한국에서 치료받으면 다시 뛰어놀 수 있어. 드디어 아들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며칠간 많은 조사들을 받은 후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아들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심장외과 교수가 검사 후 심실 중격 결손이 맞고 크기가 커서 빨리 수술해야 한다며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제 수술할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교수가 미소 지으며 탈북민이니 의료급여 대상이라 거의 무료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울었습니다. 북한에서 달러 1,500불을 구하지 못해 남편을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왔는데 여기서는 무료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5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와서 수술에 성공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낸 후 아들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작은 가슴에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아픈 거예요? 그래, 이제 다 나았어. 의사 선생님이 심장을 고쳐줬어. 아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의 그런 밝은 미소를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담당 교수님께 거듭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당연한 일이라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검진만 받으면 됩니다. 저는 병원을 나오며 아들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들은 신나게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조금만 뛰어도 숨차하던 아이가 이제는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밤 하나원 기숙사방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군 간부의 아내로 특권을 누렸습니다. 평양에 살았고 배급을 받았고 군 병원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이 아팠을 때 그 특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탈북민일 뿐입니다. 특권도 없고 지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무료로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제 아들의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어느 나라가 진짜 국가입니까? 몇 달 후, 저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아들과 함께 살 집이 생겼습니다.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아들을 키웁니다. 아들은 한국 유치원에 다닙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활발하고 건강하다고. 심장병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가끔 북한에 두고 온 남편을 생각합니다. 그는 여전히 군복을 입고 당에 충성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한국이 좋아요? 그럼 엄마는 여기가 정말 좋아. 여기서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돈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한국이 좋아요.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들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옳은 일이었구나. 저는 대한민국 신분증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작은 플라스틱 카드이지만 이것이 제 아들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달러가 생명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분증이 생명입니다. 이 작은 카드 하나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묻지 않습니다. 돈 있습니까? 대신 묻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게 진짜 나라입니다. 생명을 돈으로 사지 않아도 되는 나라. 저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감사하다고. 제 아들을 살려준 이 나라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아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아들은 8살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매년 정기검진을 받으면 아들은 잘 회복했고 이제는 다른 아이들처럼 생활해도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들은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뛰어다니고 차고 구르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운동합니다. 북한에서였다면 평생 조심하며 살아야 했을 아이가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 온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가 모든 것을 버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 나라에 감사하는 이유입니다.